입학식 날 초등학교 교문 앞이에요. 원래라면 꽃다발 든 부모님들, 긴장한 표정의 신입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교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운동장엔 잡초만 자라고 있어요. 입학식이 취소됐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학교가 올해 전국에 257곳입니다. 작년엔 128곳이었어요. 1년 만에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4,008곳.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숫자입니다. 그중 91%가 초등학교예요. 전남은 12곳에서 53곳으로 늘었습니다. 341% 증가해요. 경북은 164%, 강원은 154% 폭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시골 얘기 아니야? 우리 동네랑은 상관없겠지? 그런데요,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곳이 농촌만이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강남 옆 동네 도봉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서울 최초로 문을 닫았습니다. 종로구의 100년 된 명문중학교도 폐교 위기에 몰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서울은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아파트값이 10억, 20억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왜 학교가 사라질까요? 학교가 사라진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속도라면 내 아이가 다닐 학교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학교가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악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사라지면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하나가 문을 닫으면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이 증발합니다. 세 번째,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57곳입니다. 분교장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2024년에는 128곳이었어요. 딱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2배요. 100% 증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라남도는 작년에 신입생 0명, 학교가 12곳이었어요. 올해는 53곳입니다. 341% 증가해요. 경상북도는 17곳에서 45곳으로 164% 늘었고요. 강원도는 11곳에서 28곳으로 154%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농촌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를 보세요. 6곳에서 12곳으로 2배가 됐어요. 인천은요, 작년엔 0곳이었어요. 신입생 없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8곳입니다. 강화도, 옹진군 같은 섬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까지 위기가 번지고 있어요. 서울도 2곳에서 4곳으로 2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입학식을 못 여는 학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령인구 감소가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자,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못 느끼고 그냥 있다가 결국 삶아져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가 딱 그 상황이에요. 폐교가 한두 개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우리는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4,000곳이 넘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물이 이미 펄펄 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바로 출산율 붕괴입니다. 인구 지진이라고 부를 만한 충격이 시작됐어요.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 얼마인지 아세요? 0.72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평균 0.72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해요. 왜 2.1명이냐면요. 부부 2명이 아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잖아요. 거기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0.1명을 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0.72명이에요. 2.1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OECD 국가 중 꼴찌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 문제가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그 영향이 학교에 언제 나타날까요? 대학은 18년 후에 영향을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18년이 걸리니까요. 고등학교는 15년 후, 중학교는 12년 후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요, 6년에서 7년이면 바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전체 폐교 4,008곳 중 91.7%인 3,674곳이 초등학교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17년, 2018년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특히 심각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인구 지진의 본진이 시작됐다고 표현해요. 지진으로 비유하면요, 지금까지는 여진이었어요. 작은 흔들림이었죠. 그런데 이제 본진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계속 온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원인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에요. 0.72명이라는 숫자가 6년에서 7년의 시차를 두고 초등학교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시골 학교부터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 한복판에서도 학교가 사라지는 걸까요?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폭등과 젊은 세대의 축출이에요. 서울에서 학교가 문을 닫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곽 지역도 5억, 10억은 기본이에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경기도로 떠납니다. 동탄, 김포, 파주, 광명 같은 신도시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서울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높아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령 인구 밀도는 급락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젊은 가족들이 빠져나가고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늘어나니까요. 서울은 사람은 많은데 아이는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형 폐교의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예요. 2024년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최초로 문을 닫았습니다. 개교할 때만 해도 학생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저출산과 주변 지역 고령화로 신입생이 급감했어요. 2021년에 75명, 2022년에는 4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거죠. 성동구의 성수공업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2023년 폐교됐고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는 2020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지원 문제까지 겹쳐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같은 구도심은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거 환경이 노후화됐어요. 낡은 건물, 좁은 도로, 주차난,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2027년 폐교 예정인 강서구 경서중학교, 학생 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동대문구 정화여중, 종로구 덕성여중, 모두 이런 구도심 공동화의 희생양들이에요. 자,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도넛 아시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서울이 도넛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가운데 도심은 텅 비어가고 사람들은 바깥 테두리인 경기도 신도시로 몰리고 있어요. 이걸 도넛 효과, 영어로는 도심 공동화라고 불러요. 학교는 그 도넛의 빈 구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요, 두 번째 원인은 주거비용 폭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수도권 외곽 이동이에요. 서울에 집을 살 돈이 없으니 경기도로 떠나고 서울 도심은
아이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원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악순환의 고리예요. 학교가 사라지면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아이 키우기 나쁜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동네를 피하게 되죠. 두 번째, 남아있던 젊은 가족들도 떠나기 시작해요.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젊은 인구가 빠지니까 주변 상권이 무너져요. 분식집, 문구점, 학원, 편의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던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아요. 네 번째, 빈집이 늘어나요.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못 구하고 건물은 관리가 안 돼요. 다섯 번째, 지역 전체가 슬럼화돼요. 오범지대가 되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요. 여섯 번째,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동네로 이사 오고 싶겠어요?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결국 또 다른 학교가 문을 닫게 돼요.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학교는 마을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피를 온몸에 보내주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부모들이 소비를 하고 교직원들이 월급을 받아 지역 경제를 돌려요. 그런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돌잖아요. 온몸이 서서히 죽어가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됐어요. 대학교 얘기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서남대는 폐교 당시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로 연간 약 446억 원을 지출했어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 막대한 자금 흐름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대학 주변의 원룸촌, 식당, PC방, 편의점, 학생들이 주 고객이던 상권이 초토화됐어요. 교수와 교직원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주변에서 장사하던 자영업자들까지 떠났어요. 더 심각한 건 폐교 이후 캠퍼스 부지예요.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방치됐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건물은 폐허가 됐어요. 범죄 우려 지역으로 전락했고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됐습니다. 거대한 폐건물이 도시의 흉터로 남은 거죠. 이게 대학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규모만 다를 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리할게요. 세 번째 원인은 폐교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예요. 학교 폐교, 낙인 효과, 인구 유출, 상권 붕괴, 슬럼화, 추가 인구 유출, 그리고 또 다른 폐교.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이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마을 전체가 죽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문제를 정부나 교육청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네 번째 원인, 바로 경직된 정책의 문제예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논리는 이래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토론 수업, 체육 활동,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어렵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 교사 인건비 같은 재정적 비효율성도 문제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들을 합쳐서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자. 이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통폐합에 동의하는 학교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수십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는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셌거든요. 실제로 통폐합으로 통학거리가 멀어진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버스로 1시간씩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학교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요.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학교가 없으면 포기하고요. 결국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학교를 없앴더니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폐교된 학교 건물들은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국 4,008곳의 폐교 중 약 9.3%인 376곳이 아무런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적, 제도적 규제가 너무 많아요. 교육용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요.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폐교 부지 상당수는 과거의 지역 주민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한 땅이거든요. 교육청이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해요. 우리 땅을 돌려달라. 마을을 위한 공공시설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활용계획도 못 세우고 매각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우범지대가 되고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는 거죠. 정리하면요. 네 번째 원인은 효율성에만 집중한 경직된 정책이에요. 작은 학교를 없애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논리가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했고 폐교된 건물은 규제에 묶여 활용도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세계 최저 출산율 0.72명. 인구 지진의 본진이 시작됐어요. 둘째, 주거비용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서울 도심이 도넛처럼 비어가고 있어요. 셋째, 폐교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넷째, 효율성에 매몰된 경직된 정책. 통폐합으로 지역 소멸을 부채질하고 폐교 건물은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 상황을 겪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했어요. 폐교 문제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겪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본 문도과학성은 모두의 폐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어로는 민나노 하이코라고 해요. 핵심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폐교를 처분해야 할 골칫덩이가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규제를 대폭 완화했어요. 학교 시설을 사무실, 공장, 노인 요양시설, 심지어 햄 공장이나 양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의 유연성을 보장한 거예요. 둘째, 전국의 미활용 폐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민간 기업에 공개했어요.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 역할을 정부가 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의 폐교 활용률은 80%에 육박해요. 한국은 약 90%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는 곳은 훨씬 적고 9% 이상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이쿠노파크예요. 2019년 폐교된 미유키모리 초등학교를 활용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은 선제적 기획이에요. 뭐가 다른가 하면요. 폐교가 결정되자마자, 아니, 폐교되기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역 주민, 지자체, 민간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쿠노파크는 재난 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방제 거점이에요. 동시에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보육시설이 결합된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이 운영을 맡아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쿠노파크는 폐교로 인해 활력을 잃을 뻔한 지역에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요? 폐교 활용은 단순히 빈 건물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도시 재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폐교가 결정된 후에 고민하면 늦다는 거예요. 폐교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야 해요. 우리나라에도 성공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평창의 미탄초등학교는 도깨비 아트홀이라는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변신했어요. 지역 설화인 도깨비를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삼아서 마을 협의회와 작가 공동체가 협력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 서귀포의 오드리 학교는 로컬 카페와 정원으로 탈바꿈했어요. 폐교의 레트로한 분위기와 제주의 자연 환경을 결합해서 SNS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마을 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했고요. 부산 진구의 글로벌 빌리지는 구 개성중학교를
영어 체험 교육 시설로 바꾼 사례예요. 도심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교육 영어 체험 공간이 됐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페그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콘텐츠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주도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창의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결합됐을 때 생명력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를 살리는 방향이에요. 기계적인 통폐합 대신 유연한 학교 모델을 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중 통합 운영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물리적, 행정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서 단독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을 묶어서 교원과 시설을 공유하는 거죠. 학교는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전남, 전북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도시형 캠퍼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고 있어요. 현행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분교 형태의 유연한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강동구 고덕강일 3지구에 설립 예정인 서울 강솔초등학교 강연 캠퍼스예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규학교 설립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본교와 행정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1구역 1학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학교의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시도예요. 두 번째 방향은 폐교를 지역의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폐교를 교육청 자산으로만 묶어두지 말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해요. 일본처럼요. 최근 교육부가 폐교를 귀농귀촌시설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더 광범위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학교만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려면 아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이가 있으려면 젊은 부모가 있어야 하고요. 젊은 부모가 살려면 일자리와 살 집이 있어야 해요. 학교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이 따로 놀면 안 돼요. 함께 연결돼야 해요.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교 유지,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현재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폐교가 4,008곳을 돌파했어요. 2025년 신입생 0명, 학교가 257곳으로 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이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원인은 4가지예요. 첫째, 세계 최저 출산율 0.72명. 둘째, 주거비용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밀려나는 도넛 효과. 셋째, 폐교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 넷째, 효율성에 매몰된 경직된 정책. 학교는 마을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마을이 죽어요. 그래서 폐교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에요. 일본은 폐교를 골칫덩이가 아니라 지역의 자산으로 바꿨어요. 규제를 풀고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폐교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해법은 2가지. 유연한 학교 모델로 학교를 살리거나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학교, 주거, 일자리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동네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신입생이 20명 이하라면 5년 내 통폐합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동네 출생아 수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주인센터나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다면 학교 위기가 곧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동네 20대에서 30대 인구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젊은 가족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주변에 빈집이나 빈 상가가 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건 슬럼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역 내 폐교 예정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폐교 후 방치되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 5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 동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죠. 2025년 봄, 텅 빈 교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학교가 사라진 곳에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학교는 안전한가요? 혹시 주변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입학식 날 초등학교 교문 앞이에요. 원래라면 꽃다발 든 부모님들, 긴장한 표정의 신입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교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운동장엔 잡초만 자라고 있어요. 입학식이 취소됐습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런 학교가 올해 전국에 257곳입니다. 작년엔 128곳이었어요. 1년 만에 정확히 2배로 뛰었습니다. 4,008곳.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 숫자입니다. 그중 91%가 초등학교예요. 전남은 12곳에서 53곳으로 늘었습니다. 341% 증가해요. 경북은 164%, 강원은 154% 폭증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시골 얘기 아니야? 우리 동네랑은 상관없겠지? 그런데요,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곳이 농촌만이 아닙니다. 서울입니다. 강남 옆 동네 도봉구에서 일반계 고등학교가 서울 최초로 문을 닫았습니다. 종로구의 100년 된 명문중학교도 폐교 위기에 몰렸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서울은 사람이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아파트값이 10억, 20억 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왜 학교가 사라질까요? 학교가 사라진 마을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속도라면 내 아이가 다닐 학교는 정말 안전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학교가 이렇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지 그 진짜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과 악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가 사라지면 그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 하나가 문을 닫으면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이 증발합니다. 세 번째,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257곳입니다. 분교장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작년 2024년에는 128곳이었어요. 딱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2배요. 100% 증가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전라남도는 작년에 신입생 0명, 학교가 12곳이었어요. 올해는 53곳입니다. 341% 증가해요. 경상북도는 17곳에서 45곳으로 164% 늘었고요. 강원도는 11곳에서 28곳으로 154%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농촌 지역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를 보세요. 6곳에서 12곳으로 2배가 됐어요. 인천은요, 작년엔 0곳이었어요. 신입생 없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8곳입니다. 강화도, 옹진군 같은 섬지역뿐만 아니라 구도심까지 위기가 번지고 있어요. 서울도 2곳에서 4곳으로 2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입학식을 못 여는 학교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학령인구 감소가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됐어요. 자,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혹시 끓는 물 속에 개구리 이야기 아시나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갑자기 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와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온도 변화를 못 느끼고 그냥 있다가 결국
삶아져 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가 딱 그 상황이에요. 폐교가 한두 개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우리는 심각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4,000곳이 넘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물이 이미 펄펄 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 바로 출산율 붕괴입니다. 인구 지진이라고 부를 만한 충격이 시작됐어요.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0.72명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가 평균 0.72명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해요. 왜 2.1명이냐면요. 부부 2명이 아이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잖아요. 거기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고려해서 0.1명을 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0.72명이에요. 2.1명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예요. OECD 국가 중 꼴찌는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도 꼴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타이밍 문제가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그 영향이 학교에 언제 나타날까요? 대학은 18년 후에 영향을 받아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18년이 걸리니까요. 고등학교는 15년 후, 중학교는 12년 후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는요, 6년에서 7년이면 바로 영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는 거예요. 전체 폐교 4,008곳 중 91.7%인 3,674곳이 초등학교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017년, 2018년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특히 심각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인구 지진의 본진이 시작됐다고 표현해요. 지진으로 비유하면요, 지금까지는 여진이었어요. 작은 흔들림이었죠. 그런데 이제 본진이 시작된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충격이 계속 온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원인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에요. 0.72명이라는 숫자가 6년에서 7년의 시차를 두고 초등학교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시골 학교부터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 한복판에서도 학교가 사라지는 걸까요?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거비용의 폭등과 젊은 세대의 축출이에요. 서울에서 학교가 문을 닫는 이유는 단순히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쫓겨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사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외곽 지역도 5억, 10억은 기본이에요.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경기도로 떠납니다. 동탄, 김포, 파주, 광명 같은 신도시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역설이 발생해요. 서울의 인구 밀도는 여전히 높아요. 사람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령 인구 밀도는 급락하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젊은 가족들이 빠져나가고 1인 가구나 노인 가구가 늘어나니까요. 서울은 사람은 많은데 아이는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형 폐교의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도봉구의 도봉고등학교예요. 2024년 서울 일반계 고등학교 중 최초로 문을 닫았습니다. 개교할 때만 해도 학생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저출산과 주변 지역 고령화로 신입생이 급감했어요. 2021년에 75명, 2022년에는 4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불가능해진 거죠. 성동구의 성수공업고등학교, 덕수고등학교도 문을 닫았어요. 광진구 화양초등학교는 2023년 폐교됐고 강서구 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는 2020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지원 문제까지 겹쳐요. 종로구, 중구, 성동구 같은 구도심은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거 환경이 노후화됐어요. 낡은 건물, 좁은 도로, 주차난,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2027년 폐교 예정인 강서구 경서중학교, 학생 수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동대문구 정하여중, 종로구
덕성여중 모두 이런 구도심 공동화의 희생양들이에요. 자,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도넛 아시죠?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지금 서울이 도넛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가운데 도심은 텅 비어가고 사람들은 바깥 테두리인 경기도 신도시로 몰리고 있어요. 이걸 도넛 효과, 영어로는 도심 공동화라고 불러요. 학교는 그 도넛의 빈 구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요. 두 번째 원인은 주거비용 폭등으로 인한 젊은 세대의 수도권 외곽 이동이에요. 서울에 집을 살 돈이 없으니 경기도로 떠나고 서울 도심은 아이 없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원인이 가장 무섭습니다. 바로 악순환의 고리예요. 학교가 사라지면 그 동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아이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학교가 없어지면 그 지역은 아이 키우기 나쁜 동네라는 낙인이 찍혀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 동네를 피하게 되죠. 두 번째, 남아있던 젊은 가족들도 떠나기 시작해요.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젊은 인구가 빠지니까 주변 상권이 무너져요. 분식집, 문구점, 학원, 편의점,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던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닫아. 네 번째, 빈집이 늘어나요.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못 구하고 건물은 관리가 안 돼요. 다섯 번째, 지역 전체가 슬럼화돼요. 오범지대가 되고 부동산 가치가 폭락해요. 여섯 번째, 이렇게 되면 누가 그 동네로 이사 오고 싶겠어요? 인구 유출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결국 또 다른 학교가 문을 닫게 돼요.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학교는 마을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피를 온몸에 보내주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등하교하면서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부모들이 소비를 하고 교직원들이 월급을 받아 지역 경제를 돌려요. 그런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돌잖아요. 온몸이 서서히 죽어가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2018년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가 폐교됐어요. 대학교 얘기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서남대는 폐교 당시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로 연간 약 446억 원을 지출했어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이 막대한 자금 흐름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대학 주변의 원룸촌, 식당, PC방, 편의점, 학생들이 주 고객이던 상권이 초토화됐어요. 교수와 교직원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주변에서 장사하던 자영업자들까지 떠났어요. 더 심각한 건 폐교 이후 캠퍼스 부지예요. 관리 주체가 없으니까 방치됐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건물은 폐허가 됐어요. 범죄 우려 지역으로 전락했고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 됐습니다. 거대한 폐건물이 도시의 흉터로 남은 거죠. 이게 대학 하나가 문을 닫았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규모만 다를 뿐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리할게요. 세 번째 원인은 폐교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예요. 학교 폐교, 낙인 효과, 인구 유출, 상권 붕괴, 슬럼화, 추가 인구 유출, 그리고 또 다른 폐교. 이 고리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멈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학교는 단순히 공부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역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이고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마을 전체가 죽어갑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문제를 정부나 교육청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네 번째 원인, 바로 경직된 정책의 문제예요. 교육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해 왔어요. 논리는 이래요.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토론 수업, 체육 활동,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어렵다.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학교 운영비, 교사 인건비 같은 재정적 비효율성도 문제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들을 합쳐서 적정 규모 학교를 만들자. 이 정책에 따라 교육부는 통폐합에 동의하는 학교에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수십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시설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진다는 지역 사회의 반발이 거셌거든요. 실제로 통폐합으로 통학거리가 멀어진 어린 학생들이 있어요. 버스로 1시간씩 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학교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요. 귀농이나 기촌을 생각하던 사람들도 학교가 없으면 포기하고요. 결국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학교를 없앴더니 오히려 지역 소멸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폐교된 학교 건물들은요,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전국 4,008곳의 폐교 중 약 9.3%인 376곳이 아무런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법적, 제도적 규제가 너무 많아요. 교육용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제약이 많아요. 영리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폐교 부지 상당수는 과거의 지역 주민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기부한 땅이거든요. 교육청이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해요. 우리 땅을 돌려달라. 마을을 위한 공공시설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활용 계획도 못 세우고 매각도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우범지대가 되고 지역의 흉물로 전락하는 거죠. 정리하면요, 네 번째 원인은 효율성에만 집중한 경직된 정책이에요. 작은 학교를 없애서 비용을 줄이겠다는 논리가 오히려 지역 소멸을 가속화했고, 폐교된 건물은 규제에 묶여 활용도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4가지 원인을 정리해봤어요. 첫째, 세계 최저 출산율 0.72명. 인구 지진의 본진이 시작됐어요. 둘째, 주거비용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서울 도심이 도너처럼 비어가고 있어요. 셋째, 폐교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돼요. 넷째, 효율성에 매몰된 경직된 정책. 통폐합으로 지역 소멸을 부채질하고 폐교 건물은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우리보다 먼저 이 상황을 겪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약 20년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를 경험했어요. 폐교 문제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겪었죠.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면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본 문도과학성은 모두의 폐교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일본어로는 민나노 하이코라고 해요. 핵심은 인식의 전환이에요. 폐교를 처분해야 할 골칫덩이가 아니라 지역의 새로운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규제를 대폭 완화했어요. 학교 시설을 사무실, 공장, 노인 요양시설, 심지어 햄 공장이나 양조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용도 변경의 유연성을 보장한 거예요. 둘째, 전국의 미활용 폐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민간 기업에 공개했어요.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매칭 플랫폼 역할을 정부가 한 거죠. 그 결과 일본의 폐교 활용률은 80%에 육박해요. 한국은 약 90%가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제대로 활용되는 곳은 훨씬 적고 9% 이상이 완전히 방치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사카시 이쿠노구의 이쿠노파크예요. 2019년 폐교된 미유키모리 초등학교를 활용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성공 요인은 선제적 기획이에요. 뭐가 다른가 하면요, 폐교가 결정되자마자, 아니 폐교되기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역 주민, 지자체, 민간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쿠노파크는 재난시 대피소 역할을 하는 방제 거점이에요. 동시에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보육시설이 결합된 커뮤니티 허브로 기능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이 운영을 맡아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이쿠노파크는 폐교로 인해 활력을 잃을 뻔한 지역에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소멸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요? 폐교 활용은 단순히 빈 건물을 채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사회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도시 재생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폐교가 결정된 후에 고민하면 늦다는 거예요. 폐교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야 해요. 우리나라에도 성공 사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강원도 평창의 미탄초등학교는 도깨비 아트홀이라는 문화예술 복합 공간으로 변신했어요. 지역 설화인 도깨비를 스토리텔링의 소재로 삼아서 마을 협의회와 작가 공동체가 협력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주 서귀포의 오드리 학교는 로컬 카페와 정원으로 탈바꿈했어요. 폐교의 레트로한 분위기와 제주의 자연 환경을 결합해서 SNS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마을 기업으로 전환해서 지속 가능성도 확보했고요. 부산 부산진구의 글로벌 빌리지는 구 개성중학교를 영어 체험 교육 시설로 바꾼 사례예요. 도심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교육 영어 체험 공간이 됐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폐교를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콘텐츠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주도의 획일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민간의 창의성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결합됐을 때 생명력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학교를 살리는 방향이에요. 기계적인 통폐합 대신 유연한 학교 모델을 도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중 통합 운영 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물리적, 행정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학생 수가 줄어서 단독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을 묶어서 교원과 시설을 공유하는 거죠. 학교는 유지하면서도 교육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전남, 전북 등 농어촌 지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도시형 캠퍼스라는 새로운 모델을 시도하고 있어요. 현행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분교 형태의 유연한 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례가 강동구 고덕강일 3지구에 설립 예정인 서울 강솔초등학교 강연 캠퍼스예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정규학교 설립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본교와 행정실 등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1구역 1학교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학교의 형태를 다양화하려는 시도예요. 두 번째 방향은 폐교를 지역의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폐교를 교육청 자산으로만 묶어두지 말고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해요. 일본처럼요. 최근 교육부가 폐교를 귀농귀촌시설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하지만 더 광범위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학교만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가 있으려면 아이가 있어야 하잖아요. 아이가 있으려면 젊은 부모가 있어야 하고요. 젊은 부모가 살려면 일자리와 살 집이 있어야 해요. 학교 정책,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이 따로 놀면 안 돼요. 함께 연결돼야 해요.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그리고 학교 유지,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현재 상황이에요. 대한민국 폐교가 4,008곳을 돌파했어요. 2025년 신입생 0명, 학교가 257곳으로 1년 만에 2배가 됐어요. 이건 더 이상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 인천,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원인은 4가지예요. 첫째, 세계 최저 출산율 0.72명. 둘째, 주거비용 폭등으로 젊은 세대가 밀려나는 도넛 효과. 셋째, 폐교가 불러오는 악순환의 고리. 넷째, 효율성에 매몰된 경직된 정책. 학교는 마을의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마을이 죽어요. 그래서 폐교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에요. 일본은 폐교를 골칫덩이가 아니라 지역의 자산으로 바꿨어요. 규제를 풀고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폐교되기 전부터 미리 준비했어요. 우리도 배워야 해요. 해법은 2가지. 유연한 학교 모델로 학교를 살리거나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바꾸거나, 그리고 학교, 주거, 일자리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동네 초등학교 신입생 수를 확인해 보세요. 교육청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신입생이 20명 이하라면
5년 내 통폐합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동네 출생아 수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주인센터나 통계청 자료에서 볼 수 있어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다면 학교 위기가 곧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동네 20대에서 30대 인구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면 젊은 가족이 떠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 주변에 빈집이나 빈 상가가 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건 슬럼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지역 내 폐교 예정 학교가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 계획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세요. 폐교 후 방치되면 악순환이 시작돼요. 이 5가지를 확인해 보시면 우리 동네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 대비할 수 있죠. 2025년 봄, 텅 빈 교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해요. 학교가 사라진 곳에 미래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동네 학교는 안전한가요? 혹시 주변에 폐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있나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